안녕하세요. 하늘에 계신 어머니의 도움으로 두 번째 삶을 살아가는 4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사연튜브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꿈을 얼마나 자주 꾸시나요? 꿈을 자주 꾸는 사람들은 평소에 잠을 깊게 자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들이 많은데요. 제가 딱 그렇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불면증을 달고 살아서 그런지 저는 하루에도 여러 개의 꿈을 꾸곤 했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꿈을 자주 꾸지 않는 사람들은 가끔 꾸게 되는 꿈에 대해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고 길몽, 흉몽을 따지곤 한다죠. 하지만 저는 수시로 꿔서 그런지 꿈을 해석하는 시간보다는 꿈을 꾸지 않고 푹 자는 날만을 기다리곤 했답니다. 그리고 꿈보다 해몽이라고 이쯤 되니 저는 꿈을 제멋대로 해석하곤 했는데요. 나쁜 꿈을 꾼 날에는 꿈은 반대라 했으니 좋은 꿈이겠지 하고 넘기고 좋은 꿈이라도 꿨다 하면 아무런 해석 없이 로또나 한번 사볼까?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제 해석에 공감하시나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제가 실제보다도 더 실제 같은 꿈을 꾸게 되었죠. 그리고 그 꿈과 제 해석으로 인해 제 삶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께서도 제가 어떤 꿈을 꾸고 또 그걸 어떻게 해석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부터 진짜 제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누군가가 제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니라고 물으면 언제나 어머니라고 답하곤 했습니다. 그만큼 제게 어머니는 크고도 높은 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네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니? 라는 질문을 받으면 어김없이 아버지라고 답했죠. 제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싫어하게 된 이유를 말해보자면 아버지는 제게 제일 처음으로 배신감을 안겨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가 어린 시절을 기억할 수 있을 딱 그 나이 때부터 자주 싸우셨어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혼자서 어디를 갈 수도 없었던 저는 집에서 부모님이 다투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죠. 그때는 너무 어려서 부모님이 왜 싸우시는지도 몰랐지만 제가 기억하는 단 하나는 저는 속으로 부모님이 따로 사시기만을 바라고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셨던 아버지는 그 길로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죠. 그렇게 한 8개월 정도 지났을까? 다시 돌아온 아버지 옆에는 제 어머니보다도 훨씬 어려 보이던 여자가 있었죠. 나중에 제가 좀 컸을 때 그때 일을 어머니께 다시 물었더니 그 당시 아버지는 본인의 짐을 챙기러 왔다고 했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는 아버지의 새로운 부인이었는데 앞으로는 그 여자랑 같이 살 거라며 집에 있는 본인 물건이란 물건은 다 챙겨서 갔다고 말이죠. 아버지와 자주 다투시긴 했지만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던 8개월 동안 어머니는 아버지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아버지의 모든 짐이 사라지자 그날부터 어머니는 가장 역할을 자처하셨죠. 그렇게 어머니는 홀로 저와 제 밑으로 있는 동생들을 키우셨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혼자 삼남매를 감당하는 건 요즘 시대에도 힘든 일인데 사연을 쓰다 보니 그 당시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을 할 수도 없네요. 어머니께서는 저와 두 동생을 키우느라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식당 일부터 시작해서 청소까지 하셨고, 그러고도 시간이 나면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허드렛 일을 해주면서 반찬도 얻어오셨어요. 제가 본 어머니의 삶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머니와 제 동생들을 책임지지 못한 아버지에게 배신감을 느끼며 점점 남자인 어른들을 증오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아버지가 떠난 지 4년 정도 지나고 저는 중학생이 되었어요. 그때 저는 아버지 그리고 남자 어른들로 시작했던 제 분노가 이제는 제 집안, 아버지가 평생을 사셨던 이 마을, 또 이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점차 번지게 되었고 저는 어느 순간 동네 문제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엄마는 저렇게 힘들게 애들 먹여 살리는데 장남이란 놈이 저래서야 원.
제가 고작 중학생 때 동네 사람들한테 들었던 말입니다. 저한테는 언제나 여자한테 미쳐서 도망간 아빠와 남편 없이 홀로 뼈 빠지게 애들 먹여 살리는 엄마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고, 저는 이 사이에서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며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어른한테 혼나고 있는 제 모습을 본 어머니께서는 제 손목을 붙잡으셨고, 걸어서는 꽤 걸리던 보육원까지 저를 질질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길 내내 제게 말했죠. 더는 네가 아빠가 없어서 개망나니처럼 다닌다는 소리 듣기도 싫고, 홀어머니한테 달린 혹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도 이 애미는 싫다. 세상에 부모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넌 고작 아빠 하나 없는 게 무슨 유세라도 되는 것처럼. 아, 다 됐어. 네가 좀 그렇게 이 애미랑 동생들 내팽개치고 네 멋대로 살고 싶거든. 내가 너 보육원에 아예 데려다 줄 테니까 거기서 너 혼자 살거라. 라고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저와 가족들을 버린 아버지도 싫었고, 그런 아버지에게 단 한마디의 욕도 안 하고 혼자 아등바등 사는 어머니도 답답했어요. 그래서 저라도 숨통 트여 보려고 생각 없이 지내왔던 건데, 갑자기 저를 버린다는 어머니 말을 듣고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절 끌고 가는 어머니를 말리며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인정사정 없으시더군요. 저를 기어코 보육원에 데려가신 어머니는 저를 상담실 같은 곳에 앉히셨는데, 그곳에서 벌벌 떨고 있는 제게 상담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영덕이구나. 네 어머니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 어머니께서 네가 힘을 좀 쓴다던데 딱 보니 그렇게 보이는구나. 봉사라는 게 너 나이에는 힘든 일인데 어머니를 도와서 매주 와준다고 하니 정말 고마워. 어려운 일은 없어. 보통 빨래나 청소 같은 일인데 그건 어머니께서 도사니까 잘 배워서 해주면 돼. 잘 부탁할게. 네? 봉사요? 갑자기 봉사라는 말에 당황한 제가 상담 선생님께 되묻자 어머니는 제 입을 손으로 막으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아들이 겉으로 봐선 좀 껄렁껄렁해 보여도 저 닮아서 손은 야무지답니다. 이제 저랑 같이 매주 들러 봉사하려 하니까 제 아들 좀 잘 봐주세요. 어머니도 참 저희가 되려 잘 부탁드려야죠. 영덕아, 너는 네 어머니께서 매주 보육원에서 봉사하시는 거 알고 있었니? 아마 벌써 3년이나 됐지. 어머니가 보육원에서 아이들한테 얼마나 인기가 많으시다고. 밤낮 없이 일하시느라 어머니께서 편히 주무시는 것도 본 적 없는데 봉사라니. 어머니께서 3년 넘게 봉사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그때 저는 어머니를 대단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머니가 한심해 보였습니다. 매일 삭신이 쑤신다고 하셨는데 틈날 때 쉬시기라도 하지. 왜 사서 고생하시는지 어린 마음에는 전혀 이해가 안 됐으니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 손에 이끌려 봉사를 시작한 지 5개월 정도 됐을 때 우연히 어머니와 상담 선생님께서 하시는 대화를 듣는데 이 대화를 통해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봉사하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듣기론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봉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노동이나 다름없잖아요. 매주 와주셔서 저희야 너무 좋은데 괜히 몸 상하실까 걱정돼서요. 전 괜찮습니다. 제가 어디서 듣기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게 누적이 되고 결국에는 본인한테 좋은 일이 되어 돌아온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무언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봉사가 아닌 건 알지만 제가 틈날 때마다 봉사하면 이게 쌓이고 쌓여 나중에 바람 잘 날 없는 우리 영덕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그럼 나중에 영덕이한테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몇 년간 봉사하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영덕이 원래는 착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제 아버지가 가족들 버리고 가니 그 분에 못 이겨 애가 갑자기 변했죠. 영덕이 동생들은 그 당시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기억 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덕이는 첫째인 게 죄인지
기억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전부 기억하는 바람에 저렇게 하루하루를 힘들게 지내고 있죠. 그리고 따지고 보면 그것도 다 이 못난 애미 탓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쩌겠어요. 영덕인 하루하루 사람들한테 피해주며 살고 있는데 뒤에서라도 제가 착한 일을 해야 우리 영덕이한테도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어요? 어머니의 말이 끝난과 동시에 저는 울컥했고 어머니 앞에서 혹여 눈물이라도 보이게 될까봐 허겁지겁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어머니께서 봉사하시는지 몰랐을 때 일요일마다 나가는 어머니를 보며 아주 힘이 넘쳐나나 봐. 그럴 시간에 애들이나 더 봐주지 말이야. 동생들은 나한테 맡겨놓고 어머니 매주 어딜 저렇게 다니신대? 라며 속으로 어머니에게 모진 말도 많이 했었는데 저를 위해 힘든 몸 이끌고 나가서 봉사하셨다니 그때는 저 스스로 너무 부끄러워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보다 더 일찍 준비해서 보육원으로 갔습니다. 전에는 툴툴대며 억지로 하는 봉사였다면 이번에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마음으로 봉사하면 이 덕이 어머니한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에는 안 가던 시간도 아쉬울 만큼 빨리 지나가더군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우리 아들이 이제야 정신을 차리는구나 라며 흐뭇해 하셨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저랑 비슷하게 아버지 손에 이끌려온 제 또래 남자아이가 한 명 더 있었는데 이름이 선호였습니다. 선호는 저보다 늦게 보육원 봉사를 시작했는데 선호의 첫 모습을 떠올리면 꼭 예전의 제 모습처럼 반항기 가득한 표정을 가지고 있었죠. 선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나이도 같았고 심지어 같은 중학교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와 선호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순식간에 친해졌고 그 뒤로는 고등학교도 같이 나오고 성인이 돼서는 둘이 서울에서 자취도 했었죠. 서로에게 껌딱지가 따로 없었어요. 저와 선호는 경상도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나고 자랐는데 성인이 돼서 둘만 덩그러니 서울에 올라오니 모든 것이 낯설더군요. 그래도 서로 의지할 친구가 있었던 우리는 서울 생활도 순식간에 적응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서울은 눈 뜨고 코 베이는 곳이라며 항상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사내놈 둘이 같이 살아서 그런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무서운 것도 없더라고요. 선우는 그 당시 경찰대를 다녔는데 항상 입버릇처럼 아버지 같은 경찰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범인 잡겠다고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 아버지가 미워서 반항도 하고 그랬는데 나이를 먹다 보니 아버지가 멋있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본인도 경찰이 되어야겠다고 했고요. 자기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경찰이 되어서 나쁜 사람들을 다 잡아 감옥에 넣고 착한 사람들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그 당시 저와 선호는 꼭 그런 사람이 되자며 열의에 타올랐죠. 사연을 적다 보니 마을에서 골칫덩어리 2명이 그러고 있으니 사람들 눈에는 의아해 보였겠다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런 선호랑 같이 살아서 그런지 저는 참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처음 선호랑 같이 자취 생활을 시작했을 때 저희는 월세가 작은 곳을 찾기 위해 유흥가 뒤쪽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곳에서 지냈습니다. 주변에 유흥가가 있다 보니 주말에는 집 밖에 나가기만 하면 길거리에는 온통 취한 사람들 뿐이었죠. 그리고 취한 사람들만 있으면 다행인데 그 중에서는 취객을 대상으로 폭행을 저지르고 지갑을 뺏어가는 사람도 있었고 더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선호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가만히 지나갈 수 있었을까요? 밖에서 작은 소리라도 들렸다 하면 자는 저를 깨워서 같이 손전등 하나 들고 쫓아나가기도 하고 취객을 도와주려다 소매치기로 오해받아 온 동네를 뛰어 도망다니기도 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쫓아오니 마치 좀비가 절 잡으려고 뛰어오는 것 같아 무섭더군요. 그리고 그때 저는 선호의 등을 한 대 퍽 때리면서 말했죠. 야, 넌 경찰 되겠다는 애가 감도 없냐?
매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왜 자는 사람을 깨우고 그래? 영덕아, 생각을 해봐. 너랑 내가 이렇게 무슨 소리라도 들리면 뛰어나오니까 우리 주변에는 범죄가 없는 거야. 생각을 달리 해보라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우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매번 나오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라고. 아휴, 내가 너랑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런데 그럼 너 혼자 나오면 되지. 나까지 왜 깨워서 같이 나오는 건데? 구야, 무서우니까. 뭐? 혼자 나오기 무섭다고. 야, 너 같으면 이 늦은 시간에 혼자 나오는 게 안 무섭겠어? 선호의 말에 어이가 없던 저는 그냥 웃음만 나더군요. 이날도 어김없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저랑 선호는 투닥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선호는 진짜 경찰이 되었어요. 그뿐이게요. 저랑 평생 둘이 자취나 하며 지내자는 약속을 잊기라도 한 건지 진짜 결혼할 여자라면서 제게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더군요. 그때 선호 여자친구를 보는데 저는 넙죽절이라도 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못난 제 친구를 데려가줘서 정말 고마워요. 라면서 말입니다. 선호가 결혼한다니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어요. 선호랑 저는 20살 때 서울에 같이 올라와서 무려 12년을 같이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선호가 결혼하기 직전까지도 같이 살았던 거죠. 그런 친구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괜히 섭섭하기도 하고 제가 장가를 보낸 것 같아 뿌듯하기도 하고 많은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선호 여자친구는 선호보다 2살 많은 연상이었는데 외모로는 선호보다 한참 어려 보였어요. 성격도 호탕해서 선호를 꽉 잡고 지내는 게 보였는데 그게 의외로 꼬숩기도 하더군요. 그리고 저와는 반대로 선호는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나 형처럼 엄한 남자들이랑 지내서 안쓰러운 적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 제 짝을 만나 아내랑 달달하게 지낸다고 생각하니 제 가슴이 다 뭉클하더군요. 선호의 결혼식 날 저는 선호와 재수 씨가 준비해준 멋진 정장을 입고 선호 결혼식에서 사회를 맡았죠. 그때 마을 어르신들이 선호가 보내준 버스로 다 같이 올라오셨는데 저를 보며 다들 영덕이 이제 끈 떨어진 뒤웅박 신세 아니니? 선호 없이 영덕이 너는 이제 어떻게 사니? 하시며 놀리기 바쁘셨죠. 그리고 다들 제게 영덕이 넌 언제 결혼해? 라고 물으셨는데 그 물음에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그 당시만 해도 비혼주의자였거든요. 중학교 때 어머니와 함께 봉사 다니며 제 성격이 많이 순해지고 그때의 분노가 많이 사라졌던 건 사실이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버지를 원망하는 감정이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아닌 경우가 더 많지만 아들은 아빠 닮는다라고 제가 결혼을 하고 여자를 만나게 되면 혹시나 예전에 우리 아버지처럼 못난 모습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진 않을까 하고 걱정이 됐기 때문이죠. 제가 그렇게 증오하는 아버지 모습을 제가 그대로 닮진 않을까 하는 노파심 같은 거 말이에요. 하지만 제 이런 사정을 알 리가 없던 저희 어머니는 제게 영덕이 네 여자친구 한 번만 보면 내 소원이 없겠다 라고 자주 말씀하셨는데 그때마다 전 여자 관심 없어요 하고 차갑게 넘기곤 했죠. 그런데 선호의 결혼식을 보신 뒤로 어머니는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제게 계속 여자친구를 빨리 데려오라며 성화를 부리셨어요. 어머니는 전부터 고집을 부리시거나 저한테 뭔가를 재촉하시는 게 전혀 없으셨는데 제 결혼 문제만큼은 어머니께서 유독 집착이 심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저 모르게 선호한테 무언의 압박을 넣으시는지 이제는 선호와 재수 씨까지 절 장가 보내는 거에 돌입했더군요. 영덕 씨,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저 여자한테 관심 없어요. 재수 씨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선호가 갑자기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웃더니 제게 장난을 걸더군요. 여자가 너한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뭐 임마? 네가 재수 씨랑 결혼했다고 아주 기고만장하구나? 그럼
너희 어머니께서 나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셔서 너 여자친구 있는지 없는지 묻는 건 알고 있냐? 우리 어머니가 그러신다고? 아니, 내가 결혼할 마음 없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아휴, 이제는 네 옆에 내가 없으니까 그러시겠지. 30 중반 돼간 아들이 서울에서 혼자 지내는데 걱정 안 하실 어머니가 어디 있겠냐고. 너 그럴 거면 그냥 어머니한테 내려가서 살든가. 야, 그럼 돈은 누가 벌고? 그리고 나 얼마 전에 회사 옮겼잖아. 이전에 다녔던 제약회사보다 연봉도 높고, 그리고 무엇보다 복지도 좋아서 난 그냥 서울에 눌러 살라고. 그래, 서울에서 같이 살면 좋지. 아예 우리 신혼집 옆으로 이사도 와. 그런데 제발 너 혼자 말고 너 미래의 아내랑 같이 좀 와라. 나도 재수씨 좀 만들어 달라고 임마. 아, 너까지 왜 이러냐? 요즘은 어머니로도 충분히 머리 아프니까 너도 그만하라고 이 자식아. 영덕 씨, 그러지 말고 이상형 좀 말해봐요. 영덕 씨가 여자친구만 데려오면 내가 그동안 요리해줬던 거 한 상에 쫙 차려줄게요. 저는 제 아이보다 영덕 씨 여자친구를 더 빨리 보고 싶다니까요. 믿었던 재수 씨마저 저를 놀리기 시작했고, 저는 그날도 여자 언제 데려오냐라는 말을 안주 삼아 쓰디 쓴 소주만 들이붓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어머니랑 같이 지내는 남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 오늘이라도 빨리 내려와야겠어. 뭐? 갑자기? 아니, 어디가 편찮으신데? 실은, 실은 뭐? 얼른 말해봐. 어머니 몸이 계속 안 좋으셨어. 그런데 멀리는 형 걱정한다고 형한텐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동안 말 못하고 있었어. 뭐? 야, 그런 건 어머니가 말하지 말라고 해도 네가 나한테 먼저 말을 했어야지. 어디가?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신데? 유방암 말기.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 연세도 있으시고 이미 다른 장기로도 말기라고? 임마, 넌 옆에 있으면서 어머니 건강도 신경 안 쓰고 뭐 했어? 아니다. 내 잘못이지. 지난번 선호 결혼식 때 어머니가 부쩍 야위셨다고 생각했는데 눈치 못 채 내가 등신이다 등신이야. 내가 지금 당장은 그렇고 회사 가서 사정 다 말하고 며칠 휴가 받아서 내려갈게. 어머니의 갑작스런 소식에 저는 전날 마신 술도 한 번에 다 깨버리더군요.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단 연락을 받고 나서야 그간 어머니께서 제게 했던 말과 행동들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선호 결혼식으로 서울 올라오셨을 때 우리 집에서 며칠 있다가 내려가도 되겠냐고 물으신 적이 있었는데 아마 저와 단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러셨던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 부쩍 제 결혼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는 제게 허튼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셨는데 제가 나이 들었다고 어머니 말을 깊게 생각하지 않았었나 봅니다. 저는 그 길로 회사에 가서 사정을 말했고 사장님의 배려로 일주일간의 휴가를 받아 어머니께 갔습니다. 선호 결혼식 때 보고 몇 개월 만에 뵌 건데 결혼식 때보다 부쩍 더 야위어 계셨죠. 어머니, 이렇게 편찮으실 동안 왜 저한테 말 한마디 안 하셨어요? 서울병원이 얼마나 좋은데요. 저랑 지금이라도 당장 서울로 가봐요. 가서 검사도 다시 받고 치료도 하고 그래봐요, 어머니. 영덕아, 난 괜찮어. 이미 여기서 큰 병원 2군데나 다 가봤어. 그런데 큰 병원 2군데서 다 너무 늦게 왔다고 하더구나. 그러니 서울 간다고 한들 뭐 달라질 게 있겠니? 그리고 집만큼 좋고 마음 편한 곳이 또 어디 있다고. 난 그냥 여기 있을 거야. 어머니, 어머닌 정말. 영덕아, 그런데 너 정말 여자친구는 없니? 어머니, 지금 이 마당에 제 여자친구가 중요해요? 그럼 중요하지. 너한테 여자라곤 이 애미랑 네 동생 영옥이 둘뿐이잖니. 그런데 영옥이는 제 서방 만나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그럼 너한테는 이 애미뿐인데 나도 곧 뭐요? 곧 뭐요, 어머니? 어머니가 지금 어머니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저한테 여자는 어머니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저랑도 오래 살아요. 그렇게 해요. 네? 제가 서울 생활 정리하고 어머니 옆으로 올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너도 네 짝을 만나야지. 내가 네 짝 보고 가려고 여지껏 버티고 있는데 무슨 그런 힘 빠지는 말을 해. 내가 잘 버텨볼 테니 네 마음에 꼭 드는 아가씨로 데리고 와라. 그때 내가 두 팔 벌려 환영해 줄 테니 말이다. 어머니, 네가 왜 여자를 안 만나려고 하는지 다 안다. 이제 네 못난 아버지는 네 마음속에서 잊어라. 네가 느꼈던 분노, 그거 다 잊고, 그리고 내가 30년간 봐와서 아는데 너는 네 아버지랑 달라. 암 다르고 말고. 그러니 그런 못난 사람 때문에 네 인생 불쌍하게 만들지 말어. 이제라도 마음 열고 좋은 짝 만나봐. 아니면 이 애미가 소개해 주랴? 제가 제가 곧 데려올게요, 어머니. 어머니께서는 본인이 떠날 걸 미리 아시고 나니 혼자 남을 제가 걱정되셨었나 봅니다. 그래서 근래 들어 계속 여자친구 데려오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고요. 그런데 마음을 여는 것이 마음처럼 쉬운 건 아니더군요. 그래도 어머니 뜻이니 이런저런 소개 자리들을 다녀보고 있을 때 동생에게서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쁜 아가씨 데려오면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겠다고 하시더니 어머니는 약속도 지키지 못하시고 돌아가신 거였죠. 제 짝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이라는 게 어머니의 유언과도 같은 말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어머니 살아생전 제가 알콩달콩 연애하는 모습 한번 못 보여드린 게 계속 마음에 걸렸죠.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 어머니의 생신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하필 집에서 쉬는 날이었는데 어머니랑 같이 지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다 보니 문득 매주 보육원에서 봉사했던 게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전 이거다 싶었고 다음날 회사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보육원으로 가서 주말마다 정기 봉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봉사했을 당시 근처 중고등학교에서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 학생들이 많이 왔었는데 학생들이 선생님, 선생님 하며 따라다니던 여자 교사 한 명이 계속 제 눈에 들어오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성분은 사회복지사였는데 이름은 수미였습니다. 그리고 수미 씨는 주말마다 돌아가면서 한 주는 보육원, 또 다른 한 주는 노인복지회관을 다니며 봉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저는 매주 집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주말마다 할 일이 없다는 핑계로 수미 씨에게 봉사를 같이 다녀도 되겠냐고 여쭤봤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때 그런 말을 할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저는 주변에 친한 여자인 친구도 지인도 없었으니 말이에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도 어머니께서 용기를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주 수미 씨와 함께 봉사를 다녔고 어느 순간 저희들은 평일에도 만나 일상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죠. 수미 씨는 저보다 4살이나 어렸는데 말하는 거며 생각하는 게 다 저보다 몇 살은 더 산 사람처럼 똑부러졌고 그런 수미 씨를 저는 언젠가부터 존경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희들은 2년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죠. 상견례를 앞두고 제 예비 아내는 제 어머니를 만나 뵙고 싶다며 이야기했어요. 상견례 자리에 모실 수는 없지만 상견례를 하기 전에 산소에라도 가서 우리 결혼을 알려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말이죠. 저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는데 아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아차 싶기도 했고 이렇게 속 깊은 제 아내를 보시면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는 마음에 괜히 설레기도 했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내준 제 예비 아내에게 고마워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그때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고맙다고 수없이 말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비 아내는 당연한 거 아니냐며 곧 다가올 설에
선혼의 부부랑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선혼의 부부는 저희 커플과 자주 만났었는데 마지막으로 만난 날 이번 설날에는 아이를 데리고 고향에 내려간다고 했었거든요. 커플 모임은 안 하는 게 본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재수 씨랑 제 예비 아내는 워낙 친자매처럼 쿵짝이 잘 맞아서 자주 여행도 다니고 했었던 터라 부담 없이 같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선호의 고향이 같다 보니 간 김에 주변 관광지도 돌고 오자고 했죠. 설 이틀 전에 일정을 맞추기 위해 제가 선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선호야, 우리 몇 시에 만날까? 글쎄. 내가 전날까지 약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몇 시가 좋지? 뭐? 그럼 운전은 가능하겠어? 그럼 내 차로 같이 움직일까? 내가 이번에 일하면서 짐 실을 것도 많고 해서 큰 차 뽑았잖냐. 시승식 시켜준다 생각하고 태워줄 테니까 같이 가자. 오, 그래? 그럼 나야 좋지. 그럼 설 당일에 우리 집으로 와줘. 아내가 갈 때 먹을 간식 챙긴다고 했으니까 차 안에서 같이 먹으면 되겠다. 선호와 약속을 잡은 날, 저는 설 전에 갑자기 들이닥친 주문을 해결하고 집에 들어가서 완전히 뻗게 되었죠. 그런데 그날 제 꿈에 어머니가 나타난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 꿈에 처음 오신 거였는데 표정이 왠지 밝지 못하셨어요. 어머니, 왜 이제 오셨어요?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 어머니 보고 싶을 때마다 억지로 잔 적도 있는데 제 꿈에 한 번도 안 나타나시고요. 제가 내일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다던 예비 며느리 데리고 어머니 뵈러 갈게요. 하루만 참으세요. 안 된다. 오지 마라. 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아내만 데려오면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오지 말래도 오지 마. 어머니, 혹시 수미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수미가 얼마나 착한... 내 말 들어라. 두 팔 벌려 환영한다는 내 말 당장 취소하마. 그러니까 오지 마라. 오지 마. 꿈속에서 버럭 화를 내신 어머니는 제가 다가가려 하면 도망가시고 또 제가 두 팔 벌려 안으려고 다가가니까 갑자기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길바닥에 있는 돌들을 제게 마구 던지는 게 아니시겠어요? 저는 꿈속에서 어머니께서 던진 돌을 맞으며 비명을 지르다 잠에서 깼는데 느낌이 영 이상하더라고요. 평소에도 꿈을 자주 꾸고 다 개꿈이겠거니 하고 넘겼는데 이번 꿈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처음 제 꿈에 나타나기도 하셨고 너무도 생생해 돌에 맞은 제 온몸이 실제 아프기라도 하듯이 욱신욱신 쑤셨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생전 그렇게 기다리던 며느리였는데 이렇게 역정을 내시면서까지 오지 말라고 하니 그냥 넘길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저는 이 꿈을 예비 아내에게 말해줬습니다. 제 꿈을 듣던 예비 아내는 어머니께서 뭔가 알려주시려고 꿈에 나타나신 게 아니겠냐면서 이번 설에 가는 건 좀 미루자고 했죠. 선호와도 이미 제 차로 같이 움직이자고 약속을 잡아놓은 터라 다음에 가자는 말을 하기가 그랬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어머니께서 제게 돌을 던지셨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결국 전 선호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꿈 이야기를 전부한 뒤 다음 달 연휴 때 가자고 했죠. 그런데 계속되는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선호는 이번 설에 무조건 가야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설이 아니면 본인도 이제 바빠서 여유가 없다면서 말이죠. 그래도 저는 불안해서 거듭 말렸지만 선호는 야, 내가 그 꿈 개꿈이라는 거 보여줄게. 사내 자식이 나이 먹으면서 겁만 많아졌다니까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설 당일이 되었습니다. 전 일정을 바꿨던 터라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여서 예비 처가댁에 인사하러 갔습니다. 예비 아내와 저는 같은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었죠. 예비 장인어른은 10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예비 아내가 난 우리 엄마 때문에 사회복지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
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예비 장모님을 뵈니 예비 아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겠더군요. 예비 장모님은 오른쪽 다리가 무릎 아래 부분이 없으셨는데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절단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예비 사위 왔다고 힘든 몸 이끄시고 진수성찬을 차려주셨는데 그런 예비 장모님 마음씨에 감동받아 상을 보자마자 울컥했었던 기억이 생각나네요. 또 전화로는 몇 번 인사했지만 처음 보는 예비 처남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누가 우리 누나 데려가나 좀 보자 라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니만 이내 서글서글하게 웃더니 제게 말도 잘 걸어주고 본인이 공장에서 어떤 걸 만드는 줄 아냐며 쉴 새 없이 말하더군요. 그렇게 처음 인사드리는 예비 장모님이랑 예비 처남이랑 같이 식사도 하고 과일도 먹으며 이야기를 하던 중에 TV에서 뉴스 속보가 나왔습니다. 뉴스에는 서울에서 고향으로 가는 방향의 고속도로 화면이 잡혔고 거기에는 3중 추돌 사고가 난 사고 현장이 보였죠. TV 화면으로 보는 건 현장은 참혹했는데 맨 앞에는 공사 현장에서나 볼 법한 돌들을 가득 실은 화물차가 옆으로 누워 있었고 그 옆으로는 승용차 한 대, 승합차 한 대가 찌그러진 채 있었죠. 소리를 켜고 뉴스 속보를 듣다 보니 빗길에 졸음운전을 하던 트럭 운전사가 커브길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트럭이 옆으로 미끄러졌던 거였어요. 그리고 뒤이어 오던 두 차가 미끄러진 트럭과 바닥에 뿌려진 큰 돌들을 피하려다 서로 부딪힌 거고요. 사고 현장을 보는데 갑자기 꿈에 나타난 어머니께서 제게 돌을 던지시던 모습이 떠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동시에 선호가 떠올랐죠. 저는 선호한테 예비 아내는 재수 씨한테 전화를 거는데 한참 동안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손발이 다 팅팅 불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5시간 정도 지났을 때 선호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선호가 병원에 있다면서 말입니다. TV에 사고 차량이 나왔을 때 찌그러져서 번호판은 보이지 않았지만 외관은 선호의 차처럼 보였는데 정말 아니길 바랐지만 그 차가 선호의 차가 맞았더군요. 저는 통화를 받고 바로 선호가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선호와 선호 형이 먼저 와 있었는데 선호 아버지는 애써 눈물을 참는 듯 보이셨고 선호 형은 훌쩍이고 있었죠. 선호 아버지께 어떤 상태인지 물었더니 선호는 많이 다쳐서 긴급 수술하러 들어갔고 재수 씨와 선호 아인 호영이는 응급실에 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재수 씨와 호영이는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많이 다치긴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이죠. 나중에 재수 씨의 말을 들어보니 선호는 휴게소에서 이것저것 먹고 나와서는 소화가 안 된다며 잠깐 안전벨트를 풀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평소 제가 운전할 때도 옆에서 안전벨트 꼭 매라고 매번 잔소리하던 친구였는데 그런 선호가 안전벨트를 안 맸다니 믿기지 않더군요. 그렇게 10시간이 넘는 수술을 끝낸 선호는 그 뒤로도 의식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선호는 본인 가족들과 제가 얼마나 많은 양의 눈물을 흘렸는지 아마 평생 모르겠죠. 그리고 그 뒤로도 한 달 동안 눈을 뜨지 못하던 선호를 보며 저는 혼자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지나고 보니 어머니의 꿈이 예지몽이 맞았고 어머니 말씀대로 고향길을 포기한 저와 예비 아내는 살 수 있었지만 제가 선원의 가족까지는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제가 그때 개꿈이라며 자신만만해하던 선호를 더 강력하게 말렸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말입니다. 또 반대로는 말이 씨가 된다고 제가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죠. 그때마다 어느 정도 회복한 재수 씨가 제게 와서는 영덕 씨 잘못 아니니까 너무 죄책감 느끼지 말아요. 그리고 오히려 영덕 씨가 그렇게 말해준 덕분에 그날 호영이 아빠가 저랑 아이한테 안전벨트 잘 매라고 얼마나 말했는데요. 그 덕에 저랑 호영이는 멀쩡한 거고요. 그런데 바보같이 평소에는 코앞 슈퍼에 가도 안전벨트 잘만 하던 사람이 그날따라 왜 소화가 안 된다고 안전벨트 풀어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걱정시키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해주곤 했죠. 그렇게 한 달하고 며칠이 더 지난 뒤 선우는 눈을 떴지만 애석하게도 척추를 심하게 다치는 바람에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아이가 3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친구의 앞날을 생각하자니 제가 다 먹먹하더군요. 그래도 여전히 장난기 많은 이 친구는 제게 괜찮아. 걷는 것도 귀찮았는데 이렇게 매일 차 타고 다니는 게 뭐 어때서 편하고 좋지 뭐. 라고 하는데 이럴 땐 실없어 보이는 이놈 때문에 제가 위로를 받기도 하더군요. 그리고 몇 달 뒤 제 결혼식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서로의 결혼식에 사회를 맡아주기로 약속했었는데 드디어 선호에게도 그런 날이 찾아온 거죠. 제가 사회를 부탁했을 때 선호는 내 평생 네 결혼식 사회는 영영 못하는 줄 알았는데 드디어 해보는 거냐? 라면서 어찌나 좋아하던지요. 저는 결혼식 당일 예식 관계자에게 사회자석에 놓여있는 높은 단상을 치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선호의 휠체어가 올라올 수 있게 사회자석 주변에는 아무것도 놓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죠. 또 선호가 휠체어에 앉아 하객들에게 잘 보이지 않아도 사회자로서 빛이 날 수 있게 아내와 낮은 단상을 준비했고요. 딱 선호만을 위한 맞춤 사회자 단상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땀을 닦고 웃으며 쳐다보는 선호를 보는데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눈물이 뿜어져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예식은 시작되었고 하객들은 난생 처음 보는 낮은 단상에 의하에 선호를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그리고 이내 저와 제 아내의 뜻을 읽기라도 한 듯 따뜻한 눈빛으로 선호를 바라보기 시작했죠. 저희는 그 당시에도 주례 없는 예식을 진행했는데 주례 대신에 제 하나뿐인 친구 선호가 마지막 순서로 축사를 했습니다. 누가 말 많은 친구 아니랄까봐 축사도 주례만큼 길게 했는데 기억나는 부분대로 적어보자면 영덕아, 실은 나는 네가 나한테 사회를 맡아달라고 부탁했을 때 정말 놀랐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서로의 결혼식에 사회를 맡아서 해주기로 약속은 했지만 그때는 내가 이렇게 장애를 얻기 전이었으니까 네가 사회를 맡아달라고 내게 와서 청할 때 역시 내 친구야 하고 겉으론 좋아했지만 속으로는 시작이 반이라고 너와 수미 씨의 새 삶을 시작하는 첫날인 오늘 내가 사회자석에 서는 걸로도 괜히 너희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까봐 망설여졌거든. 사실 난 이 자리에 서서 사회를 하고 축사하기까지 수없이 많이 고민해왔어. 생각해봐. 다들 사회자라고 하면 신랑이나 신부의 멋진 지인을 떠올리지. 이렇게 나처럼 휠체어 탄 사람을 떠올리진 않았을 테니까 말이야. 그런데 너는 내게 끝까지 너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나는 네 덕에 이렇게 장애를 갖고도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 용기를 부여받을 수 있었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멋진 단상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살면서 몇 번이나 있겠어? 오늘은 일생에 단 한 번뿐인 너와 수미 씨의 결혼식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날 위해 이렇게 세심하게 애써준 너와 수미 씨의 배려 덕에 내가 용기를 얻었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날이 되기도 한 것 같아. 그러니 영덕아 그리고 수미 씨 오늘은 두 사람이 나한테 그랬듯이 여기 계시는 모든 하객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뜻깊고 소중한 날이 될 거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의 축복 속에서 앞으로 두 사람의 모든 날이 행복하기만 바랄게. 결혼 진심으로 축하해. 선호의 눈물 담긴 축사가 끝나고 결혼식장은 눈물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저는 달려가 선호를 와락 끌어안았죠. 선호의 축사는 마치 제가 본인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안다는 듯이 괜찮다고 한자 한자 적은 편지와도 같아 보였어요. 그렇게 저는 선호의 진심 어린 축사와 함께 누구보다 감동적인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전처럼 두 가족이 모여 수다도 떨고 놀러도 다니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지만 저는 어머니와의 이별, 그리고 어머니를 그리며 갔던 곳에서 아내를 만나고 또 어머니 덕에 사고를 피해갔던 모든 상황들을 겪으며 어머니가 마치 살아서 저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제일 안전한 피난처는 어머니의 품속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하늘에서도 제 걱정뿐이셨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마치 제게 무슨 일이 생길지 다 아시고 제게 좋은 일만 있게 하늘에서 안내하고 계시는 것 같았으니 말이에요. 그래서인지 살아생전 어머니께 며느리를 보여드리지 못한 게 계속 후회가 됐는데 혹시나 하늘에서 보고 계시진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 조금 위안이 되는 듯 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무척이나 어머니가 보고 싶어지네요. 가끔 절실하게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게 꿈에서 나온다고 하던데 저는 오늘 이 사연을 쓰며 하루 종일 어머니 생각을 했으니 오늘은 꿈에서 어머니를 뵐 수 있겠죠? 사연을 적다 보니 어느덧 잘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꿈에서는 어머니를 꼭 뵙길 바라며 이만 사연 줄이겠습니다.